저희가 이 주제 전에 다룬 적 있었나요? 저희가 진짜 웬만한 건 다 다루고 있는데요. 네. 이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밀리터리 심오합니다. 자,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10년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영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MS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시죠. 오, 이게 뭐지? 이거 종잡을 수 있게.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지금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계속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 신형 지대함 순항 미사일, 거기에 전술핵 탑재 가능한 초대형 방사포 등 엄청 많은데요.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 수출했다는 그런 추정도 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본게임에서도 단 한 번 다룬 적이 없는 찐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국방부가 공개한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의 국방 중기 계획에 따르면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삼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신무기를 개발하겠다. 사실 어제 오늘 듣는 얘기는 아닌데요. 자, 여기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초소형 군사위성, 네. 그다음에 레이저 무기, 자폭 드론에 더해서 최근 현대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최첨단 무기가 하나 포함이 됐는데 그중에 바로 눈에 띄는 게 정전탄입니다. 정전탄.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전 폭탄. 예. 그래서 이름처럼 정전을 일으키는 폭탄이다. 적의 전력망을 무력화시켜서 작전에 필수적인 전력 공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현대전에서 새로운 전장으로 등장한 사이버, 전자기 영역에서 활약하는 무기 체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공개된 사진인데 외형이 그렇게 낯설진 않습니다. 타우로스면 그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이거 좀 각지면 이거? 예전에 그 스마트 폭탄들 있잖아요. 아, 스마트 폭탄이. 예,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정전탄도 보통 이제 항공기 투하용이나 아니면 폭탄용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보통 전투기에 장착을 해서 적의 전력 시설 상공에서 이제 폭발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스마트 폭탄하고 비슷하게 보이고요. 예. 그래서 익숙한 느낌도 좀 있습니다, 보기에는. 예. 근데 몇 해 전에 이게 그림이다 그러면 이거 꽤 오랫동안 개발이 되고 있었나 보네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이미 2006년부터 그러면 거의 몇 년 전이랑 20년인데요? 예, 그렇죠. 이미 이제 그때부터 관련 기술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당시에 이제 CJ 업체로 선정된 것이 바로 풍산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풍산이 이 국가연이 주관한 정전탄 연구와 시험 개발을 통해서 관련 기술을 이미 확보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이 정전탄을 국산화하는 체계 개발, 자, 이것이 국방부 2017년에서 2021년에 국방 중기 계획에 포함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0년 영국의 군사정보 매체인 그 제인스에 따르면 풍산은 무기 케이스 구축, LIG 넥스원은 유도 키트와 시스템 통합을 담당하는 업체로 선정됐다. 이런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오랜 시간 계획돼서 관련 기술이 확보된 무기 체계인 만큼 이번에는 이제 드디어 정전탄이 개발돼서 실전 배치가 되지 않을까. 네. 탄하면 풍산이니까 그냥. 저보고 그냥 맞춰보라고 하시면 풍산 얘기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정전탄이 뭔가 저 처음 들어봐서 오늘 여기부터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 정전탄이 뭡니까? 그 이름이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전력을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 영어로 하면 블랙아웃 밤. 아, 블랙아웃이 그거죠, 정전. 정전. 예, 그러니까 블랙아웃 밤 이렇게 불리고, 사실 이제 이 탄의 주가 되는 그 정전을 일으키는 게 탄소 섬유가 이 정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소 섬유탄으로 통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탄소 섬유탄이라고 하지만은 이 영어 이름은 그라파이트 밤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 정전탄 관련 보도될 때 흑연폭탄이라고
표현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 그라파이트가 그냥 사전 찾아보면 흑연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직역했기 때문에 나온 오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 탄소섬유 하면 무슨 뭐 이 골프채 뭐 이렇게 낚싯대 뭐 이런 데 자주 이렇게 그 익숙하긴 한데 하지만 탄소섬유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긴 하거든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정전탄이라니요? 우리 정말 탄소섬유 하면 카본 파이버, 그렇죠. 테니스채 옛날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잘 휘어지는 거 뭐 그런 것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사실은 이게 흑연 계통이 전기를 굉장히 잘 통과를 시켜요. 도체입니다. 예.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러니까요. 연필심이니까요. 예, 예. 안 그럴 것 같지만 오히려 전기 안 통하게 할 것 같은데요. 예, 예. 근데 굉장히 잘 통하고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또 드리고 네. 원통형 자탄 이게 지금 이제 자탄이죠. 이거 200개를 내장한 유도 폭탄입니다. 이거 서해안에서 이거 뭐 이렇게 투망할 때 쓰는 거 같지 않습니까? 이거 투망 양망할 때 이거 이게 폭탄이에요? 예, 요게 자탄 안에 지금 전도가 높은 니켈이 함유된 탄소섬유가 들어있어요. 탄소섬유만으로는 좀 힘들고 이제 니켈이 같이 들어간 그런 구조인데 이 정전탄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투하가 되면 열리면서 탄 내부에서 자탄이 방출이 되게 되죠. 200여 개가 이렇게 방출이 되면 이게 낙하산을 조그만 낙하산 같은 걸 펴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공격 목표 300에서 200m 상공 정도에 도달하면 지금 이제 안에서 탄소섬유들이 방출이 되는 거죠. 그 실패 같은 것들이 방출이 되는 거고 이게 바람을 타고 발전소나 변전소, 송전선 이런 걸 휘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기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전기 회로에 한마디로 과부하를 일으킨다. 합선을 시키는 거죠. 합선을 시키고 누전을 시키고 이런 이제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 전기 전력 분배 시스템이 마비가 되게 되고 결국은 정전이 되고 마는 그런 거죠. 탄소섬유가 뭐길래 이렇게 그냥 실 같은 게 떨어졌는데 막 정전이 되고 막 그러는 겁니까? 탄소섬유가 뭡니까? 우리 어릴 때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연필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랑 밑에 뒤에 이제 심 있는 끝에 이렇게 연결하면 전선처럼 전구켜지거든요. 배터리 연결하면. 아 그런가요? 문과라. 저도 문과인데요, 심지어. 이거 초등학교 때 하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거 초등학교 문과라. 고등학생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가요? 초등학교 중퇴가 아니신지. 그때 산수 일만 했거든요. 예, 근데 뭐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어쩌다가 이런 실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탄소섬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흑연 계통으로 만들어진 섬유인데 이 흑연류가 이 탄소 분자 계통 중에서도 유별나게 전류가 잘 흐릅니다. 그래서 정전탄의 탄소섬유 결합체는 147 권선의 와이어 형태인데 권선이란 건 이제 감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147번 감겼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 안에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지만은 감아놓은 길이를 선 하나하나를 풀어내면은 4.5km씩 돼요. 와, 대충 떨어져도 웬만하면 명중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긴 선으로 퍼져나가면서 떨어지는 거니까 저걸 이제 뭐 수백 개씩 떨어뜨리면은 이렇게 맞을 수밖에 없죠. 웬만해서는. 그게 이제 또 거미줄처럼 얽히면서 서로 막 이렇게 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글로 막 전기가 막 흘러가니까 이게 합선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결국은 이제 전력 송출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은 지역에 따라서는 대규모 정전을 만들 수도 있죠. 아니, 현대 사회에서 뭐 적국이건 뭐 우리나라건 정전이 되면 이건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뭐 전기로 우리가 모든 거를 다 의존을 하다 보니까 뭐 일단은 뭐 핸드폰 안 된다, 뭐 컴퓨터 안 된다 이런 거. 예. 솔직히 인터넷 안 되는 거 훨씬 이상 아닙니까? 예, 인터넷 안 되고 저 라이브 중계 안 되고. 그러니까요. 예. 팟캐스트 안 되니까. 네, 안 됩니다. 다 안 됩니다. 하여튼 효과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게 군사 작전에는 어떤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생각보다 정전탄이 위력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뭐 현대전 우리 다 첨단 무기체계 운용하는데, 자 레이더 같은 뭐 탐지하는 무기체계부터 시작해서 통신, 결국 이 모든 거 핵심은 결국 전기가 통하냐 통하지 않냐의 문제고, 자 그다음에 이 전쟁 전체를 조망하고 지휘하는 소위 C4I 체계, 이거 운영하려면은 사실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가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또 미래가 되면은 뭐 AI 이제 이런 것들 활용한 어떤 이 운용을 하게 될 텐데, 사실 뭐 이거 AI에 엄청나게 전기 많이 들어간다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결국 이 안정적 전력 공급이 필수인데, 정전탄으로 전력 시설을 마비시키면은 일단 레이더 같은 이렇게 소위 탐지하는 장비 이거 제대로 안 되고, 통신 지휘 시스템 다 활용 안 되고, 자 그럼 통신 지휘체가 붕괴되거나 마비가 된다. 이거는 뭐 이미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게다가 이게 정전탄으로 생긴 이 피해 복구를 하려면은요, 이 전선하고 장비에 들러붙은 그 섬유들을, 탄소 섬유들을 다 일일이 제거를 해야 돼요.
복구 시간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제거 작업이 완료가 될 때까지 전력을 필요하는 각종 활동이 방해가 되니까 결국 적국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그런 무기체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전탄으로 유사시에 북한 전력망을 무너뜨린다. 예. 효과 뭐 상당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개발하는 건 보통 이제 타겟이 유사시 이제 북한을 많이 상정하니까 그러면 북한의 이 정전탄이 발사가 돼서 제 역할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 북한이 한 7,000에서 8,000개 정도의 지하 군사 기지를 구축해 놓고 있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거기? 예, 그래서 뭐 일단 두더지보다 더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 네. 예. 정전탄을 북한 전력 공급을 차단을 한다 그러면 사실 이 지하에 있는 요새들 전부 뭐 기본적인 모든 활동이 이게 전기에 기반으로 바탕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력화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지하시설도 운영하려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전기도 전기지만 환기하려면 이게 엄청나게 큰 시설이 필요한데 이것도 결국은 전기 활용해야 되고 방호문 두꺼운 거 여닫고 하려면 그것도 전부 다 전력 필요하고. 그쵸. 뭐 물론 이제 핵심적인 시설에야 이제 지하에 발전 시설 갖춰놓고 이제 연료 태워서 이제 예비 전력 공급을 하겠지만 이 비상시 용도로 일시적 활용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안정적 외부 전원 공급이 중단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벙커 가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고, 소위 북한이 이렇게 숨어가지고 해서 지휘하는 체계적 지휘를 전부 붕괴시킬 수가 있고, 그럼 뭐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게다가 정전탄을 만약에 북한 핵실험 주변에 위치한 뭐 발전소, 변전소 이런 데 소개되면은 북한 핵 개발이 중단이 되겠죠. 일시적으로라도. 그리고 미사일 조립 공장 이런 것도 중단시킬 수 있고요. 아, 그러네요.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네. 없으니까요. 그래서 북한의 군수물자 생산이 전반적으로 이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북한은 요즘은 이제 내륙 지역에다가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관련 시설 운영에도 또 치명적인 방해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 북한 자강도에 위치한 희천 발전소에 이 정전탄을 투하를 한다면 핵시설, 군수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평양시 자체가 전력이 중단되는 거죠. 그러면은 평양시가 다 암흑천지로 변하게 되니까 극도의 혼란과 공포를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이런 심리적인 효과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북한 뭐 원래 전기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나마 그것까지 차단되면 진짜 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면 북한도 상당히 신경 쓰겠는데 저희 정전탄 이 개발 얘기 들으면요? 아, 맞습니다. 일단 이제 이 정전탄이 핵 미사일 차단 작전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기 직전의 단계에서 발사 전의 단계에서 무력화하는 랩트 오브 더 런치, 그러니까 발사의 왼편 작전에 동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 보면 이제 킬체인을 통해서 선제 타격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킬체인이 한계가 있는 게 발사를 얘들이 하기 전에 살상수단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좀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정전탄을 활용을 한다, 그러면 이게 소프트킬, 이게 사람이 죽거나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위 이게 소프트킬을 활용한 선제 타격의 일종으로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군과 이제 미군이 같이 쓰는 개념 중에서 이제 4D 개념, 디텍트, 그다음에 디시전, 결심, 디펜스, 방어, 디스트로이, 격퇴. 이 소위 4D 작전으로 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전에 사이버 전자기파 작전으로 이를 무력화시키는 발사의 왼편 기능을 집어넣죠. 이렇게 되면 이제 발사의 왼편이 들어가면 기존의 3축 체계가 4축 체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작전 능력을 갖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일단 무기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구현하게 해주는 무기다. 북한이 일단 핵을 쓰면은 이 미국이 또 핵으로 보복하게 되고 그럼 한반도가 완전히 핵전쟁의 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북이 핵을 사용하기 전에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전에 억제하는 그런 능력을 갖는데 이 정전탄이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게요. 우리 지휘부가 결심하시는데도 부담이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킬 방식이니까요. 예.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이 정전탄 효과가 다양하고 또 강력하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 정전탄의 위력을 진작에 알고는 실전에서 사용한 나라가 있습니다. 실전에서 정전탄을 썼어요? 네. 어디서 그걸 썼답니까? 대부분의 무기를 실전에 가장 먼저 사용한 나라는 미국이죠. 저희가 이제 실전이 많으니까. 예, 실전이 많으니까 그렇겠네요. 예. 꽤 오래전입니다. 1991년 걸프전 때니까 이미 30년이 넘은 거잖아요. 역시 빠르네요, 그 나라는. 네. 토마호크 미사일을 그때 많이 썼는데 여기에다가 탄소섬유 탄두를 탑재를 해서 이라크의 변전소를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 지역 발전 시설의 85%를 마비를 시켰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영국의 BBC가 이 뉴스를 전했습니다. 탄소섬유로 전기합선을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극비라서 제대로 알려지진 않았었어요. 전 정전 일으켰다고 해가지고 그냥 토마호크 미사일을 다 때려 부순 줄 알았거든요. 그래 정전 효과 나는 거 아닙니까? 예, 없어지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정전탄을 쓴 거였네요. 역시 미국 뭔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널리 알려지게 된 거는 1999년경인데요. 걸프전 때 이제 91년에 사용했던 이 정전탄의 성능을 개량을 합니다. 그래서 1999년 유고슬라비아 공습 작전, 우리가 코소보 항공전이라고 부르죠. 이때 이제 대량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 결과 유고슬라비아 전체 영토의 70% 지역에서 전기가 중단되는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복구될 때까지 주요 시설 같은 경우는 7시간, 일반 시설은 20시간이 소요됐다고 하고요. 당시에 이제 이걸 투발을 어디서 했냐면 아까 우리 그림에 나왔지만 F-117 공격기죠. 스텔스 폭격기가 투입이 돼서 이 CBU-94라고 하는 정전탄을 공습에 사용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자탄을 가지고 있는 클러스터 폭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확산탄 형식으로 투발이 되는데 이 CBU-94 안에는 소프트밤이라고 불리는 탄소 섬유가 담겨 있는 바로 이 자탄. 이게 BLU-114B 블루 원볼틴 브라보 100개에서 최대 200개까지 이렇게 내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음료수 캔 크기고 예. 그래서 이 안에 탄소 섬유 결합체가 수백 개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작은 거에 집어넣기 위해서 탄소 섬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죠. 함께 장착된 그 소형 폭발물이 팡 터지면서 이 스프링에 연결돼 있는 원형 덮개를 개봉을 시키면 이제 그 안에 있던 실타래들이 수백 개가 쫙 나와서 탄소섬유가 넓게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CBU-94에는 이러한 자탄이 최대 200개가 내장이 된다고 합니다. 실전에서 제 역할 제대로 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후에 2003년에 그 이라크 전 때 또 썼어요. 그때도 이걸 이제 공습에 썼는데 이라크의 나시리아 변전소가 이 공격을 받은 거예요. 한 달 동안 전기를 공급을 못하게 된 거죠. 와, 이거 제대로 떨어진 거. 이거 치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진짜 말씀처럼 높은 데도 가야 되고.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어우, 그렇죠. 예. 전력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당연히 어려운 데다가 당시에 이제 정밀 폭격 받았잖아요. 미국의 그 폭탄들에 의해서 굉장히 정밀한 타격을 받다 보니까 이라크 주요 핵심 시설들이 사실상 다 마비가 됐었고, 그러니까 이미 이라크는 감각이 거의 차단된 상태에서 미군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걸프전에 유고 공습에 그리고 이라크전까지 와 전쟁 때마다 미국은 진작에 이 정전탄이라는 걸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만 진작에 사용하고 있었네요. 네, 사실 현대전 이후로 대부분의 전쟁은 개전 초기에 이렇게 물량을 쏟아 부어가지고 압도적으로, 그래서 전술적인 심리적인 충격을 이제 극대화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충격과 공포 이런 표현도 쓰고 네. 수십만 발의 정밀 유도 폭탄으로 그냥 쏟아붓는 이런 방식을 또 사용을 했었지만, 정전탄이 등장한 이후에는 사실 미래 전쟁의 개전 상황이 좀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미사일 폭발은 이제 불꽃을 일으킨다고 하지만 정전탄은 어둠을 만드는 조용한 어둠으로 전쟁이 시작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좀 조용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미래전이 되면 좋겠는데, 그럼 미래전의 그 시작을 바꿀 수도 있다는 이 정전탄, 이게 언제부터 개발이 된 거예요? 이게 원래 그 소가 뒷걸음치다 쥐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 되게 의도치 않은 실수 때문에 나오게 된 겁니다. 아주 상당하네.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을 정도의 확률로 이게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 해군이 이제 1985년 1월인가 이제 한참 이제 그 항공기가 훈련을 하는데 미사일 날라오면 레이더부터 먼저 조사하잖아요. 이제 이 레이더를 무력화하려면 체프를 뿌린단 말이죠. 이 체프를 투하를 딱 하는데 이 해안 쪽에 살포된 체프가 바다로 안 가고 인근의 발전소로 가버린 거예요. 바람 불면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체프 금속 조각들이 송전선에 딱딱딱 달라붙으니까 갑자기 전력망하고 전자장비가 다 오작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때문에 이게 그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할 수도 없었고 공급도 못하게 됐고 인근 지역에 전기 공급이 중단이 되니까 6만 5천여 개 시설에서 정전이 발생을 했고 심지어 신호등도 꺼져가지고 교통체증도 극심했다고 하고요. 근데 당시 미군은 우리 그런 적 없는데 증거 내놔 하면서 증거 없다면서
훈련하고 정전 사고의 관련성을 부인을 했습니다. 일단 부인을 했고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지금 이게 신호등이 안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거를 저희 잘못인데 하기도 어려웠겠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네, 한편으로는 이제 야 요런 원리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응용해서 뭔가 무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정전찬이 등장을 한 거고 극비리에 이걸 무기로 발전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인정을 했다고 한다면 극비리 무기 개발이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자초 지정을 설명했으면 예. 서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괜찮은데 뭐 중국도 뭐 러시아도 뭐 다 만들었을 텐데. 예. 위대한 발명은 우연한 발견을 통해서 뭐 이루어질 수 있다더니 이거 정전탄도는 비슷한 흐름이었나 봐요. 네, 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실. 네. 그리고 정전탄은 특히 이제 미래에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전쟁의 가장 큰 단점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게다가 이제 민간인들 무차별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인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는 건데 이 정전탄은 비살상 무기거든요. 넌 리셀 웨폰이라고 하죠. 그리고 소프트 폭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운 나쁘게 탄소 섬유가 떨어질 때 그 옆에 있다가 전기선에 몸이 닿지 않는 한 그런 예. 극소수 뭐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그게 아닌 한 이거는 인간 인체에 위험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인명살상 같은 그런 부수적인 불필요한 피해가 굉장히 적다. 이게 아주 중요한 장점이고요. 사실 옛날에 보면은 이제 뭐 융단 합격 이래서 그냥 막 때려 먹었잖아요. 네. 2차 대전 때도 그렇고 뭐 한국 전쟁 때도 그렇고 베트남 전쟁 때도 그랬는데 요즘은 이런 대량 파괴나 인명 살상은 가급적 피하는 게 이제 분위기고 필요한 부분만 쪽집게 타격을 하자 이제 이런 게 중요한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군사 선진국을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사실은 비살상 무기 개발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고 있지만 먼저 선제 공격을 살상 무기로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아무리 위험이 감지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인명 피해가 없고 국제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이런 비살상 비대칭 전력이 필요한데 바로 정전탄이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것 같네요. 자, 인류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무기가 다 주목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본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실패 딱지가 붙기도 하고 또 일본은 어렵게 빛을 봤으나 볼품없는 성능 때문에 조롱거리로 전락하기도 하는데요. 기상천외한 기술과 비주얼로 반짝 주목받았던 신무기들 본방야사에서 확인해 보시죠. 제2차 세계대전은 신무기의 각축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많은 무기가 쏟아진 전쟁이었는데요. 여기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무기가 있습니다. 엄청난 기대 속에 등장했지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이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미국, 영국, 구소련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과 나치 독일은 상대 병사를 효과적으로 살상하기 위한 무기 개발에 힘을 쏟았죠. 이에 영국군은 비주얼부터 압도되는 신무기를 개발해내는데 성공하는데요. 바로 이거. 이게 무기라고요? 그냥 봐서는 뭐 불꽃 뿜는 커다란 바퀴 같은데 당시 영국군은 유럽에 상륙하여 독일 본토를 공략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그 무렵 독일은 연합군의 유럽 상륙에 대비해 대서양 방벽이라는 방어선을 건설하는 데 착수하고 있었죠. 이 커다란 콘크리트 방벽을 허물기 위해 영국 무기 개발국은 연구에 돌입하는데요. 요구되는 무기의 조건은 이러했습니다. 높이 3m, 두께 2.1m의 콘크리트 벽을 파괴할 수 있을 것, 상륙정에서 발사가 가능할 것, 사람이 해안 방어선에 설치하는 것은 무리기에 자가 추진이 가능할 것. 연구에 참여한 네빌 쇼트 해군 중위는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최소 1톤 이상의 폭약이 필요하다는 계산을 제시하는데요. 그 계산을 토대로 무기 개발에 착수한 결과 약 1톤의 폭약을 장전한 드럼 양쪽에 직경 3m의 거대한 바퀴를 단 중량
1800kg의 무기 판젠드럼을 만들어냈죠. 자체 추진력을 이용해 시속 97km의 속도로 굴러가 목표 지점에 도착하면 중앙에 장착된 폭탄이 펑 터지게 되는데요. 어마어마한 위력과 사람 키를 훌쩍 넘는 크기의 기상천외한 신무기로 호평받으며 단숨에 기대를 모았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신박한 무기가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960년대 베트남 전쟁에서 무적의 군대라 불리던 미군은 온갖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초록색 지역 베트남 정글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르고 있었는데요. 낮에도 해를 보기 힘든 무덥고 습한 밀림에서 운송수단을 이용한 수송작전을 펼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싶었던 미군은 제너럴 일렉트릭에게 나무로 빽빽한 밀림 지역을 헤쳐나갈 수 있으면서도 베트공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무기가 없을까? 요청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무기가 바로 이 압도적 비주얼의 사족 보행 로봇입니다. 정확하게는 바퀴 대신 4개의 다리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워킹 트럭인데요. 논밭이나 진흙탕 등 험지에서도 정상 작동이 가능한 신무기로 세심하고 정밀성을 요구하는 작업은 물론 눈앞에 놓인 장애물까지 개척할 수 있는 그야말로 엄청난 기술의 로봇이었죠. 거기다 험지에 빠진 다른 차량을 가볍게 들어올려 군환할 수 있는 엄청난 출력까지 자랑해 미군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후 다양한 설계도와 시제품 등을 만들어냈고 피나는 테스트와 시운전을 거쳐 4년 만에 워킹 트럭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큰 기대와 주목 속에 전장에서 큰 활약을 펼칠 줄 알았던 신무기 판젠드럼과 사족 보행 로봇은 1944년, 1969년 돌연 프로젝트가 중단, 폐기되는데요. 아이디어도 좋고 위력도 좋았지만 로켓의 추진력이 약해 예상보다 속도가 느렸고 추진력을 강화하면 로켓이 바퀴에서 분리돼 튀어나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 평지에서는 그나마 제대로 굴러갔지만 돌이 가득한 고지에서는 제멋대로 굴러가 오히려 바다 쪽으로 되돌아오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했죠. 미국의 사족보행 로봇 역시 문제가 상당했는데요. 최대 시속이 고작해야 8km에 불과하고 1분에 한 번씩 주유구를 통해 약 190리터의 기름을 넣어주어야 할 만큼 주유량이 상당했죠. 또 불안정하게 무게중심이 흔들리는 조종석과 손과 발을 동시에 따로 조작해야 하는 복잡한 조작성으로 인해 조종사들에게 심각한 피로도를 가져왔는데요. 전력상의 문제로 고작해야 15분 정도 기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가 되었죠. 결국 신무기 개발은 폐기로 마무리되면서 프로젝트로 남아 이름을 남기며 사라지게 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누군가가 보기엔 정신 나간 짓 같고 황당해 보이지만 그만큼 그들에겐 절박했는데요. 신무기라는 타이틀을 새기기도 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지만 훗날 다양한 무기들이 탄생할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비살상 뭐 신무기 이렇게 정전탄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전 솔직히 그 이 말씀 처음 듣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EMP 쇼크웨이브 이렇게 뭐 익숙하실 것 같은데 EMP탄이 떠오르는데요. 정전탄과 EMP탄 이거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예, 뭐 원리는 다르지만 느낌은 비슷하죠, 네. 사실. 우리 군 당국이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이제 개발 계획을 앞당긴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EMP는 뭐 일렉트로 마그네틱 펄스라는 뜻이고 전자기 파잖아요. 좀 굉장히 강력한 전자기 충격파를 보내는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정전탄이나 EMP탄이나 전부 전자기전 대응 기술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EMP탄은 이제 굉장히 강력한 전자기 펄스를 방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 전자장비 부품 파괴하고 오작동을 유도하는 그런 무기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은 사실 전기를 공중에 이렇게 뭐 10만 볼트 뭐 이런 강한 전기가 공중에 막 퍼지면 사람도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네.
전자기 펄스를 쏘면은 이게 전자기장 상태로 이제 퍼져 나가다가 회로를 만나면 그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속에도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로를 만나면 그 순간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전기가 형성이 됩니다. 폭약을 갖고 있지만 파괴를 위해서 폭발을 시키는 게 아니고 코일들이 압축이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전류가 생겨나게 됩니다. 유도 전류로. 뭐 복잡한 얘기지만은 사실 뭐 우리가 옛날에 실험했던 것과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 자석을 왜 코일 안에서 움직이면 전류가 생기죠. 그런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압축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자기파가 발생을 하면 전자회로로 이제 주변에 널린 게 전자회로고 그런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몇만 볼트의 전류가 갑자기 내부에서 흘러버리니까 다 타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예.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쓸 수 없게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파괴가 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당분간 마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요즘 흔하지 않지만 저는 겪어본 적이 있는데 집에 벼락 맞아본 적 있으세요? 예, 옛날에 우리 집에 벼락이 친 적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컴퓨터가 다 나갔죠. 그 다, 벽에 이렇게 꽂아 있던 벽으로 것들은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물론 피뢰침이 있었겠지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 그 전기가 들어가지고 그때 뭐 여러 가지 기기가 사실 망가지고 주택 사셨나요? 주택이었습니다. 예. 영국에서 얘기인데 거기는 또 그러다 보니 옛날 집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겪은 적이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전기를 다 고장 나게 만드는데 그런 위력인 거죠. 번개도 맞고 지금 본게임 방송도 하시고 번개 맞은 그때 계셨던 거죠? 집안에 있었죠. 번개 맞은 집안에 계셨는데 아직도 본게임 이렇게 해서 어떤 나쁜 영향을 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무기로서 EMP 탄과 이 정전탄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 먼저 설명해 주신다면요. 둘 다 사람에게 직접적 피해를 입히지 않고 그다음에 적의 전자 관련 장비를 무력화한다. 이 점은 동일한데 영향을 끼치는 범위와 정도의 차이는 굉장히 명백하다. 즉 정전탄은 탄소 섬유가 이렇게 닿은 시설의 정전을 유발을 시키고 그리고 결국 뭐냐면 이걸 제거를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복구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는데 EMP탄은 그 특정 지역의 그 전력, 통신망, 전자기기를 파괴하고 특히나 이제 전자기기 안에 있는 기판 이 자체를 과부하로 태워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무차별적으로 무력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레이더, 뭐 항공기, 뭐 방공 시스템, 컴퓨터 이거 사용하는 뭐 지휘 통제 체제 이런 것들이 능력에 따라서는 영구적 손상을 입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면에서 미래전의 주요 무기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사실 이제 이 EMP 효과라는 게 핵폭발에서 발생하는 부수 효과 중에 하나예요. 무슨 뭐 열과 에너지 막 충격파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EMP고 폭탄 하나만을 넓은 지역의 상공에서 터뜨려서 EMP 효과만을 노린 핵 공격, 우리 NEMP라고 하는데 뉴클리어 EMP라고 하는데 이런 공격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럼 EMP 탄도 실제로 사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에 이제 미국이 NNEMP 그러니까 Non-Nuclear Electromagnetic Pulse Bomb 그래서 핵무기가 아니라 재래식 폭탄을 활용한 EMP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재래식 EMP탄은 표적에서 한 2km 이내에 터져야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전자기파를 쏘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아군들은 마음껏 전자장비를 사용하면서 돌격이 가능한 거죠. 네. EMP를 무력화시키면서 이제 같이 들어가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는 이제 시험 개발 중인 EMP 폭탄을 사용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미국은 현재 그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에 탄두의 EMP탄을 적용하는 체계도 있고 제이담 유도 키트를 적용한 항공기 투하용 정밀 유도 EMP탄 이것도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핵 폭발 때 방사되는 감마선에 의해서도 EMP의 전자기 펄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높은 고도에서 핵 폭발 시에 전자기 펄스로 훨씬 많이 방출된다. 이거 이제 이미 확인이 됐었고요. 이런 거죠. 이제 태평양에서 핵실험을 했는데 거의 1000km 떨어진 하와이에 이 EMP 효과가 닿는 그런 일도 있었던 거죠. 이름 자체가 핵 EMP탄 무시무시한데 저는 뭐 딱 요즘 핵하면 그냥 북한이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핵무기 자체가 EMP 효과를 갖고 있는 건데 EMP만을 사용하기 위한 핵은 일종의 전술 핵이라고 할 수 있죠. 걱정하신 것처럼 북한도 이걸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비핵 EMP탄도 갖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난 2021년 국방과학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핵 EMP탄이 고도 6, 70km에서 폭발할 경우에는 한반도 남쪽의 우리나라 전역이 고고도 전자기펄스 영향 반경에 든다. 그리고 고도 400km에서 터지는 경우에는 미국 전역, 동쪽 끝부터 서쪽 끝까지 전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만 하면 미국을 다 마비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사실 미국도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을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ADD는 지금 관점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좀 확실히 어떤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우리 군은 지금 북한의 그 핵 EMP탄 대응하기 위해서 방호 대상 지휘 시설 구축과 중요 시설을 중심으로 한 그 전자기파 차폐 장치 확충 계획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MP 공격을 무력화를 하려면은 일단 주요 장비 시설물에 전자기 차폐를 해야 되는데 차폐 기술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해요. 하나는 이제 전기 회로가 들어있는 장비들을 건물 안에 차폐실, 쉴딩 룸에다가 보관하는 그 이제 방호 설비를 구축하는 요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 그래서 이 차폐실이라는 게 EMP 차단이 가능한 어떤 그 강철판이라든가 기타 소재 같은 걸로 시설 전체를 감싸고 출입구마다 전자기파가 그 틈도 못 들어오게 이중 구조의 차폐문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수십 메타 지하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벙커라도 사실 이 전자폭탄이 내뿜는 에너지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전자기파가 환기 통로 혹은 안테나 타고 이렇게 벙커로 흘러내려서 거기 이제 통신 장비 전자 회로를 한 번 다 이제 그 과부하시켜 녹여버릴 수 있으니까 철판을 이제 빈틈없이 용접을 해서 어떤 전자파도 들어올 수 없는 육면체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건물 안에 이제 별도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하고 더불어서 사실은 이제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폐 장치를 이제 민간 시설에 설치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 진짜 국가 주요 시설에만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또 다른 차폐 방법도 있다면서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전자기파를 상쇄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예. 이거는 우리가 그 레이더를 이제 무력화시킬 때 왜 전자기파를 반사하거나 흡수하는 물질을 뭐 스텔스기에 칠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비슷한 관점으로 이제 코팅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전자기파가 오는 경우에 이제 되돌아가거나 이렇게 흡수돼 버리는 상황이 돼가지고 내부의 피해를 줄이거나 네.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차폐 관련도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소재를 새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미국 연구진하고 함께 개발한 맥슨이라는 건데 고분자 물질인데요. 티타늄하고 탄소 원자로 이제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소재인데 기존의 전자기파를 막는 데 사용했던 금속들, 뭐 은, 구리 사실은 전도성이 높은 것일수록 이게 차폐가 잘 됩니다. 혹은 뭐 폴리머 복합재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게 전기 전도성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차단 성능이 뛰어나다는 거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개념이 뭐냐면 패러데이 케이지라는 원리예요. 이거는 사실은 이미 1836년에 개발된 원리인데 전도성이 매우 높은 물질로 주변을 쌓아놓으면 전기가 바깥으로만 흐르게 돼서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어떤 경우에 나오냐면 왜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벼락을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말짱합니다. 타이어만 좀 높은 거하고 안에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는 감전되지 않거든요. 그게 내부에는 플라스틱이나 천이나 가죽으로 돼 있어서 전기가 잘 흐르지 않지만 바깥은 강철이기 때문에 전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으로 흘러서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벼락 칠 때는 차 안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기 전도성이 아주 높은 물질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연구팀이 개발한 물질 중에 폴리카브로락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생분해 고분자 물질이에요.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은 표면을 구리로 코팅한 속이 빈 모양의 구조체인데 이거를 이 폴리카프로락톤 안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폴리카프로락톤은 아는 사람은 아시는 게 뭐냐면 우리 성형이나 피부 필러 있죠. 주름 막을 때 쓰는 거. 피부에다 주입하는 필러라고 있는데 그 성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몸 안에서 사실 녹아 없어지는. 그래서 익숙합니다. 이 피부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성분인데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잘 사용하면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자기파 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금속에 비해서 훨씬 더 이 패러데이 케이지 효과를 높일 수가 있는 그런 물질인 거죠. 예, 또 많은
대비책들이 나오고 있네요. 일단 EMP탄에 대해서. 그럼 이제 정전탄에 대한 대비책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말씀하신 이제 패러다임 케이지를 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아직은 준비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위에 해가지고 했으면 긁어내는 거 자체가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법은 결국은 되게 단순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 위에다가 케이스 같은 것들을 씌워서 주요한 곳에 얘가 닿지 못하게 한다거나 정말 중요한 시설 전력망이나 이거는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땅속으로 지중화를 시키면은 보호가 어느 정도 될 수 있겠죠. 전봇대 요즘 많이 없잖습니까? 그쵸. 대도시 중심부를 그렇죠. 그것도 도움이 좀 되겠네요. 그런 것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정말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리드라고 한다면 거기에 관한 어떤 방호물을 세워놓거나 아니면 지중화하는 게 굉장히 핵심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여러 상황에 맞서서 우리나라도 활발히 이제 개발 중인 EMP탄과 정전탄 그 완성까지를 이제 그 목표로 본다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까? ADD 지금 요거 개발 중인 EMP탄 사실 이제 거의 마무리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전탄도 뭐 이 정도 되면 기술 진척은 뭐 거의 많이 됐다. 정말 많이 됐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개발하려는 정전탄이 비행 유도 키트로 구성되는 항공기 투발용의 한국형 GPS 유도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KGB 아시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밑에다가 붙이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거리가 길어서 먼 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스탠드 오프형 무기로 개발이 됩니다. 이 과거 정전탄 단점이 정밀 유도가 쉽지 않았다. 그 다음에 목표 상공까지 침투해서 폭탄을 투하를 해야 되는데 결국 폭격하러 들어가는 이 기체는 위협을 받는다. 그렇겠죠. 이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정전탄 탄두를 만들어서 그 AGM-154, 그 우리가 제이소라고 그러죠. 합동 원거리 무기, 조인트 스탠드오프 웨펀. 이제 여기에 장착할 수 있게 했고요. 그래서 적의 방공망에서 벗어난 원거리에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정확성뿐만 아니라 이를 투발하는 항공기, 그러니까 뭐 전투기든 폭격기든 여기에 생존성도 훨씬 높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우리의 정전탄도 역시 미군이 운영하는 것처럼 멀리서 이렇게 원거리에서 쏠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죠? 네, 그거를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는 네. 거고요. 사실 우리도 그 미 공군이 보유한 CBU-94B하고 동일하게 클러스터 폭탄을 탄체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날개 달린 유도 키트를 적용을 해서 사거리와 공격각도를 대폭 늘리겠다. 이제 이런 관점이고요. 또 정확하게 자탄을 확산시키려면 바람을 수정하거나 이런 기능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겠죠. 그런 것도 추가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네. 국방부가 5년 내에 개발과 전력화를 마치고 늦어도 2028년까지는 정전탄 수백 발을 공군에 실전 배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앞서서 뭐 이미 썼다고 하는 이 정전탄을 미국 빼고 또 어느 나라가 이 정전탄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언론 검색을 해보면 정전탄 원조는 미국이란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네. 이제 미국에 대항하는 중국, 러시아 뭐 당연히 유사한 탄종 개발을 할 건데, 근데 이게 지금 개발을 하긴 했겠지만 실전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 만약에 개발에 성공했다고 한다면 전쟁에 써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또 러시아가 이걸 활용하는 흔적이 잘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뭐 개발과 연구는 있었지만은 원하는 정도 수준은 안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일단은 추정을 해봅니다. 예. 근데 우리는 거의 개발이 꽤 많이 진척이 됐다. 그러니까 또 다른 블루오션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우리가 F-50처럼 이렇게 뭔가 이 신무기, 이 정전탄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뭐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기술 무기들도 나오고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탄소 섬유는 사실 이렇게 와이어 형태잖아요. 그거보다 솔입자, 밀입자 형태, 심지어 나노 입자 형태로 만들어서 가루같이 뿌리는 이런 방식을 또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지면은 전력 설비 마비 시간을 늘린다거나 이거 제거하기 되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살포하는 이런 어떤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밀입자화되면은 특성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물질에 따라서 어느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일부러 위력을 줄이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 하루 이틀 정도만 마비시킬게라는 느낌으로 그렇죠. 겁만 좀 주고. 필요하다면 그렇게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변화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정전탄 관련된 기술도 여러 가지로 특히 이거는 그 재료공학, 물질 계통이랑 많이 연관돼 있는데 그쪽도 빨리 발전하고 있으니까
많이 발전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제 관련 기술 개발이 계속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북한의 위협에 맞서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사이버 전자기 분야의 신무기죠. 대표적인 정전탄에 대해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적인 전쟁은 파괴와 살상보다는 마비와 무력화를 노립니다. 그래서 특히 현대전 영역이 우주, 사이버, 전자기파 등으로 이제 확장되는 지금 이 시기에 정전탄이나 EMP탄 같은 소위 소프트킬 무기 체계, 이건 미래 사이버 전자기 작전의 핵심 수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이런 무기 체계, 이 새로운 첨단 무기 체계에 개발과 생산뿐만 아니라 이런 새로운 전쟁 형태를 구현할 수 있는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수준의 절차를 좀 연마해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그 비살상이라는 측면 굉장히 좀 뭐랄까 현대 문명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소위 병법에 보면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긴다. 그렇죠. 예. 뭐 이겨놓고 싸운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을 실현시켜주는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특히 우리나라의 상황, 북한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더더욱이나 좀 보다 더 노력을 좀 경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OTT 웨이브와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업 또 화끈한 내용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MS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솔직히 별게 다 있네요. 그리고 C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정전시킨다니. 그러니까 이게 미국 친구들 생각하는 거 보면 굉장히 기발해요. 얘들이 미국이 결국은 이게 센 나라가 된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이거를 무시하지 않고 흡수하고 또 장려하는 이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는.